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나고 자란 74살 박순례입니다. 어릴 때부터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논밭에서 일하다가 공장으로, 공장에서 다시 식당으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했습니다. 그래도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가족을 위해서니까. 무엇보다 우리 아들, 태수. 이 아이 하나만 잘 키우면 나중에 따뜻한 밥 한 끼 얻어먹을 날이 오겠지.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아끼고 보살핀 아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그날 저녁상이 차려진 식탁에서 며느리가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님, 언제까지 저희 집에 계실 거예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래, 짐이구나. 내가 이 집에 있어선 안 되는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겪은 일들 말로 다 못합니다. 결국 나는 짐 하나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이 살던 그 서울에서 내 모든 걸 바쳤던 가족들에게서 스스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께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이런 말한 적 있는 분 계십니까? 그 한마디가 어떤 상처가 되는지 제 이야기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며 나는 1950년대 전라남도 순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집이라고 해봐야 기와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초가집이었고 겨울이면 바람이 사방에서 숭숭 들어왔다. 어릴 적 내 기억 속엔 항상 배고픔이 먼저 떠오른다. 쌀이 부족해 보리밥을 비벼 먹어야 했고 반찬이라곤 간장에 찍은 고구마나 멸치 몇 마리가 전부였다. 그나마 그것도 부족해서 마당에 떨어진 감을 주워 먹고 배를 채운 날이 많았다. 내겐 형제자매가 많았다. 6남매. 우리 부모님은 5손가락이 모자랄 만큼 자식을 낳아놓고 늘 먹고 살 걱정에 허덕이셨다. 아버지는 논밭을 일구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살림을 도우며 품삯을 벌었다. 그런데도 집안은 늘 가난했다. 그렇게 자라면서 나는 깨달았다. 공부는 사치다. 우리 집에서는 일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나는 학교를 접었다. 내 손으로 돈을 벌어야 했다. 순례야, 이제부터 너도 돈 벌어야 한다. 어머니가 말하던 그날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그날부터 나는 손에 흙을 묻히고 물집이 잡히도록 일했다. 봄이면 논에 나가 모를 심었고 여름엔 비 오듯 땀을 흘리며 밭에서 잡초를 뽑았다. 손등은 늘 거칠었고 발바닥은 맨발로 다녀도 될 만큼 단단해졌다. 그러다 18살이 되던 해 서울로 올라갈 기회가 찾아왔다. 서울 가면 뭐라도 먹고 살겠지. 고향에선 아무리 일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순천을 떠나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서울에서의 삶 봉제 공장, 그리고 결혼. 서울역에 내렸을 때 나는 처음으로 이게 진짜 다른 세상이구나 하고 느꼈다. 시골에서 보던 낮고 낡은 집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높은 건물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나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봉제 공장에 취직했다. 한 달 월급 1,500원. 고향에 있는 부모님께 1,000원을 붙이고 나면 내 손에 남는 건 얼마 없었다. 하지만 나는 기뻤다. 적어도 내 힘으로 번 돈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미싱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하던 어느 날 공장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김영식. 그 사람은 내게 처음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준 사람이었다. 가난한 노동자였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했다. 신혼집이라고 해봤자 달동네에 있는 작은 새빵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우리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했다. 그래야 우리 아이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가족을 위해 살았다. 그러다 마침내 우리에게 아들이 생겼다. 그 아이의 이름은 태수. 우리 부부는 태수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남편은 막노동을 뛰었고 나는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엄마, 같이 자. 작은 손으로 내 옷자락을 붙잡던 태수. 나는 그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미안하다, 태수야. 엄마 일 나가야 해. 그렇게 키운 아들이었다. 나는 힘든 것도 잠을 못 자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우리 아들만큼은 절대로 가난한 삶을 살게 하지 않겠다. 그 마음 하나로 버텼다. 그러다 마침내 태수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남편과 나는 울었다. 우리 아들, 이제 출세하는 거야.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렇게 키운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 이제는 엄마가 짐이 되었더라. 나는 태순의 집에 들어가 살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내가 그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지는 꿈에도 몰랐다. 처음엔 태순의 집에 가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니까 이제 내가 좀 기댈 수도 있지 않을까? 남편도 떠나고 서울에 나 혼자 있는 건 너무 외로웠으니까. 태수도 처음엔 반겼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요. 방 하나 비어 있어요. 며느리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랑 같이 지내시면 좋죠. 외롭지 않게요. 그래서 나는 보따리 하나 들고 태순의 집으로 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집에 들어선 첫날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점심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식탁에 밥을 차렸다. 나는 고맙다고 하고 앉았다. 그런데 반찬 그릇이 내 앞에는 없었다. 태수와 며느리 앞에는 가지런히 정갈하게 반찬이 놓여 있었는데 내 앞에는 그저 밥 한 공기와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다. 나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반찬 좀 더 있어? 그러자 며느리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어머님, 그냥 김치랑 드세요. 저희는 원래 이렇게 먹어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때 태수가 나를 한번 힐끗 보더니 그냥 밥을 먹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아, 나는 여기에 손님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불청객이구나. 며느리의 태도, 그리고 아들의 무관심. 며칠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다.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면 어머님, 그냥 계세요. 괜히 어지럽히지 마시고요. 음식을 하겠다고 하면 어머님, 저희는 깔끔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요. 정말 우스운 일이었다. 젊었을 땐 하루 12시간씩 식당에서 일하면서 남의 밥은 그렇게 해먹였는데 내가 며느리 집에서는 내 밥 한 끼도 내 손으로 못 해먹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어머님,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식사를 마친 후였다. 태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며느리가 내 앞에 서더니 어머님, 언제까지 저희 집에 계실 거예요? 그 말이 내 귓가를 찢고 들어왔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 그러자 며느리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저희도 이제 신혼이고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서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툭 하고 떨어졌다.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짐이구나. 나는 이제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멍하니 TV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태수를 바라보았다. 태수야, 엄마가 짐이야? 그러자 태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 며느리 말도 좀 이해해줘. 우리도 좀 편하게 살고 싶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혀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떤 희생을 했는데?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제야 알겠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래, 나 나갈게. 나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다. 며느리는 이미 내가 이 집을 나가는 게 당연하다는 얼굴이었다. 그 순간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다. 그래, 나 나갈게. 태수는 놀란 듯 나를 쳐다봤다. 엄마, 그게 아니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희 집에서 불편하면 내가 나가야지.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짐을 챙기려다 가만히 거울을 봤다. 그 거울 속에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해온 늙고 초라한 여자 하나가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이제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집에서 더 버틸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찾을 것인가. 나는 가만히 방문을 열었다. 거실에서는 태수와 며느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보고 있었다. 그래. 나 이제 너희 인생에서 사라질게.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짐을 싸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마음을 붙잡으려 했다. 그래도 태수가 내 아들인데 설마 마지막까지 나를 이렇게 대하진 않겠지. 내가 떠난다고 하면 붙잡아 주지 않을까? 아무리 며느리가 싫어해도 태수는 그래도 내 핏줄인데. 하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다. 첫 번째 사건, 버려진 국그릇. 짐을 싸던 중 배가 고팠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나와 보니 며느리가 국을 끓이고 있었다. 식탁에는 3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다. 나는 태수를 바라보았다. 태수야, 나도 국 좀 먹어도 되겠니?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국 한 그릇을 싱크대에 툭 버렸다. 어머님, 이제 밥 안 드실 거라면서요? 버리려고 했는데 괜히 챙길 뻔했네요. 그녀는 국을 따라 버린 빈 그릇을 탁탁 털고는 내 앞에 내려놨다. 그 순간 내 귀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다.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이 집에서 먹을 자격도 없다는 건가?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휴대폰을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 집에서 밥 한 그릇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리고 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두 번째 사건, 며느리의 본심.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거실로 나와 몰래 TV를 켜려다가 우연히 며느리와 태수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언제까지 어머님 모시고 살 거야? 아니, 그래도 엄마인데 너무 그러지 마. 뭐? 엄마? 여보, 난 솔직히 이 집이 우리 집이지 어머님까지 포함된 집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며느리는 태수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솔직히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부담스러워. 괜히 남들한테 우리 집에 시어머니까지 산다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그 순간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니,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이.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게 돈이 더 든다는 거. 아니,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엄마가 혼자 계시기 힘들다니까. 힘들면 원룸이라도 얻어들여. 왜 우리랑 같이 살아야 해? 그 순간 내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당신 솔직히 엄마한테 쓰는 돈 아깝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아, 이 사람들한테 나는 그냥 돈 드는 짐짝이구나. 태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남아있던 짐을 마저 싸기 시작했다. 그래, 나가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사건 마지막 모욕.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용히 짐을 챙겨나가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비웃듯이 내 앞에 서더니 말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 이제 갈게. 그런데 며느리는 그 말이 듣기라도 좋다는 듯 싱긋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솔직히 어머님 언제까지 계실까 걱정했거든요. 그 순간 내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아픈 건 태수의 반응이었다. 태수는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번 태수에게 물었다. 태수야, 엄마가 가도 괜찮겠니? 그러자 태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래, 이게 내가 평생을 바친 아들의 마지막 대답이구나.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신발을 신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 잘 살아라. 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대로 집을 나섰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서울의 낯선 거리 속으로 걸어갔다. 내가 머물 곳은 없었다. 갈 곳도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이제 다시는 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집을 나와 한참을 걸었다.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서울 거리를 떠도는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해 보일 줄 몰랐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는 가로등 밑에 쪼그려 앉았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쿵쿵 뛰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올 힘도 없었다. 그때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아들일까? 태수가 내 걱정을 하고 전화를 건 걸까? 그런데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은 부동산 사장님. 아, 그제야 생각났다. 내가 남편과 함께 살아왔던 순천집. 남편이 떠난 후 태수가 그 집을 처분하자고 했던 집. 나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님, 그 집 급매로 내놓으셨다면서요? 요즘 시세가 좀 올라서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팔릴 것 같은데요. 순간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걸 태수에게 줘야 하나? 내가 평생을 살아온 집인데.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때였다. 태수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 며느리의 차가운 말도 떠올랐다. 어머님, 이제 밥 안 드실 거라면서요? 그 순간 나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부동산 사장에게 말했다. 사장님, 집 팔리면 제 계좌로 바로 넣어주세요. 아드님이랑 상의 안 하셔도 돼요?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통화를 끊자 이상하게도 속이 후련했다. 태수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 나는 이제부터 내 삶을 살기로 했다. 며칠 후 나는 순천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오랜만에 창밖을 바라보니 산과 들이 보였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익숙한 풍경이었다. 기차에서 내리자 오래된 친구 영희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술래야, 정말 올 줄 몰랐어. 나는 그제야 웃으며 말했다. 나도 내가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어. 영희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잘 왔어. 여기서 편하게 살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나는 작은 전셋집을 구했다. 그리고 오래된 텃밭을 빌려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다. 새벽이면 밭일을 하고 낮에는 마을회관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위축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 어느 날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태수였다. 나는 잠시 고민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나는 천천히 거절 버튼을 눌렀다. 이제는 내가 먼저 찾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먼저 기대하지 않겠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텃밭으로 걸어 나갔다. 햇살이 따뜻했다. 나는 작은 삽을 들고 새로 심을 상추 모종을 손에 쥐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구나. 나는 조용히 웃었다. 내 이름은 박순례. 74살. 한때는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으며 누군가의 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고 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씻어 밥상에 올린다. 쌈장을 곁들이고 따뜻한 밥을 한 숟갈 떠먹는다.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는 밥상. 이제야 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식사를 하고 있다. 내가 서울에서 아들 집에서 먹었던 밥과는 다르다. 그때는 그 밥 한 끼조차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없었으니까. 며느리가 내 앞에서 국을 버리던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아들에게 집착하지 않기로 했다. 왜냐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다. 한낮의 더위가 조금 가신 저녁 무렵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화면을 보니 태수였다. 나는 잠시 고민했다. 이번에도 받지 않을까? 그냥 또 무시해버릴까? 하지만 이번엔 받기로 했다.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엄마. 낯설었다. 이제껏 내가 알던 태수의 목소리와는 달랐다. 조금은 흔들리고 조금은 불안했다. 웬일이냐?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태수가 힘겹게 말을 꺼냈다. 엄마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그 한마디에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이제 와서?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런데 태수의 다음 말이 내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엄마 나 이혼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태수가 이혼을 했다고?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먼저 나가버렸어. 이제 나 혼자야, 엄마. 태수는 망가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 이제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도 나 외면할 거야?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울을 떠날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태수가 내게 했던 말들, 며느리가 내게 했던 행동들,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오르며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와서 엄마를 찾는구나. 그때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 이제라도 잘할 수 있을까?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태수야. 엄마.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했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의 인생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기로 했다. 나는 이제야 진짜 자유를 얻었다. 텃밭에 나가 상추를 한 움큼 땄다. 고추도 몇 개 따고 토마토도 한 개 땄다. 이제는 이 작은 밭이 나를 지켜주는 집이 되었다. 이제는 이 바람과 햇살이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되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자. 이제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짐도 아니다. 나는 박술래. 나 자신으로 살기로 한 여자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신가요? 혹시 그분들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그분들이 집을 나가길 바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부모는 언제까지나 곁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떠난 후에 후회하면 그땐 이미 늦어버립니다. 그리고 혹시 저처럼 자식에게 버려진 부모님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사세요. 우리는 자식을 위해 너무 많은 걸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저처럼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부모님께 따뜻한 한마디 건네는 건 어떨까요? 엄마 사랑해. 아빠 고마워.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